나는 홍범도 제10장 오래된 소나무 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같이 호자 의진을 이탈한 뒤 범도는 대원들과 같이 원주에 닿았다. 우마장으로 가서 말 4피를 팔아 노자를 만들었다. 똑같이 노자를 나누고 나서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으라 했다. 이도저도 싫은 사람은 먹패 장골에서 지내라 하고 어디로 가든지 원산포구 고만동 어디로 가든지 원산포구 고만동네 어창에다 기별을 남기라 했다. 언젠가 다시 뭉칠 것이니 그때까지 각기 열심히 살자 했다. 태양욱이 물었다. 대장은 어쩌시려고요? 나는 한성으로 가서 우리가 다시 뭉칠 때를 대비하여 공부 좀 하려고. 아직도 어쩌면 앞으로도 올해 반상을 따져댈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 같은 상민들 중심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래야 쓸데없는 데다 힘쓰고 동지들을 잃는 멍청한 짓을 덜 할 것 같아서. 동지들이 전사한 게 대장 탓은 아니죠. 멍청한 짓을 한 건 사실이지. 애초에 김 부대장이 그렇게나 말렸는데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처럼 먼 길 돌면서 심신을 허비하고 동지들을 잃고 그리 되지 않을 텐데. 어쨌건 다음에 만나게 되면 내가 좀 더 현명해져 있게끔 이런저런 공부하며 지내보려고. 동시에 한성에 있는 동지들과 연대해서 전국에 있는 무장 부대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참이고, 물론 호자의진 같은 데는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고, 뭘 하든지 몸조심하십시오. 다들 몸조심하면서 지내도록 간간히 고만동네 의창에 들러 기별들 남겨주시고, 그렇게 대원들과 헤어져 모처럼 단신이 되니 어리둥절했다. 어리둥절한 채로 한성으로 향했다. 한성을 향해 걷는 동안 마음이 차츰 가라앉았다. 당장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했다. 지금까지 어딘가에 이르면 거기에는 마음 써야 할 사람이 늘 있었다. 마음 쓰면 책임짐이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야 할 처지가 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물에 던져진 돌멩이나 된 것처럼 가라앉곤 했다. 동지들과 헤어지고 나서 세상 끝에 이른 것처럼 완벽히 혼자가 된 것처럼 가라앉았다. 그 느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다. 덕원에서 막닥뜨렸던 건달 패거리들로 인해 아내를 놓치고 스스로는 죽다 살아났다. 여각 할멈한테서 아내가 달아났다는 말을 듣고 그 일을 찾아 미친 듯이 덕원과 북청 사이를 오르내렸다. 4차례나 북청을 오가고 나서야 아내가 놈들한테 다시 걸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냈다. 놈들이 아니라면 놈들과 같은 종자들한테 걸렸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 종적이 없을 리가 없으므로 고만동으로 하여금 활과 화살을 구하게 했다. 6놈을 하나씩 쫓아다니며 당장 죽지 않을 곳에 화살 3-4대씩 쏘아 거꾸로 들었다. 거꾸로 들어 놓고 나서 물었다. 내 아내를 어디다 묻었냐? 놈들은 하나같이 아내가 달아난 이후로는 모른다고 했다. 놈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놈들에게서 화살을 뽑았다. 깊이 박힌 화살을 뽑을 때마다 놈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졌다. 피가 꿀럭꿀럭 흘러나왔다. 화살들을 뽑아들고 놈들은 쓰러진 자리에 두었다. 마지막 놈한테 말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나는 모르고 관심도 없어. 난 이미 죽었고 날마다 몇 번씩 죽거든. 너 같은 놈들은 사람이 날마다 몇 번씩 죽는다는 말 뜻도 모르겠지. 그래도 너 혹시 살아나거든 나를 잊지 마. 난 너희들한테 또 몇 번이고 올 건데 그때마다 나를 몰라보면 시끄럽잖아. 놈들은 제놈들이 해친 남녀가 누군지 몰랐다. 애초에 관심도 없었다. 그렇기에 놈들은 쟤들이 누구한테 죽는지도 몰랐다. 덕 어느 그 건달놈들은 나무 삶과 목숨에 관심 없었다. 평양 진위대 우영장이었던 유등, 종이공장 주인 박가, 나무나라 명맥에다 쇠말뚝을 박던 외놈 닭가무리, 호자의진 지휘부에 있던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놈들을 만날 때마다 범도는 온몸으로 부딪혔고 쓰러져 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마다 세상 끝으로 내몰려 혼자가 되었던 것이다. 한성에 오면 늘 그렇듯 홍규식 선생 댁으로 찾아들었다. 한성 신문사 허드렛 일을 거들게 되었다. 한성에서 현 시국 정세를 익히고 얕은 지식을 약간으로도 보충하고자 했다. 그건 대원들과 헤어질 때부터 스스로한테 부여한 명분이었다. 기실은 먹통처럼 지내고 싶었다. 얼마간이라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책 속 세상 속에서 지내고 싶었다고나 할까. 그마저도 생각지 않고 실없이 있어보고 싶었다. 그랬으나 보일 건 다 보이고 들릴 건 다 들렸다. 그중 하나가 호자의진 상황이었다. 호자의진은 범도와 대원들이 이탈한 지 열흘 만에 제천 관할을 쳤다. 충주읍성 탄환전을 벌이기 전에 예전에 쉽게 점령했던 제천 관할을 친 모양이었다. 그런데 제천 관하와 일군들은 의병대가 공격해 오리라는 사실을 시각까지 잘 알고 있었다. 호자의진은 그 한 번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더하여 토벌대장 장기림이 이끄는 토벌군이 호자의진을 공격했다. 그 전투에서 중근장인 안승우며 후군장인 홍사구 등이 총상을 입고 토벌군에 사로잡혔다. 누구건 총상을 입으면 거개가 죽듯 안승우와 홍사구도 사망했다. 지휘부는 겨우 300여 명을 데리고 제천을 떠났다고 했다. 지난 겨울 범도가 처단했던 소자 호리모토 사건은 조용히 가라앉아 버렸다. 여러 신문마다 기사가 나긴 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범도가 그 까닭을 묻자 홍규식이 답했다. 일본 것들은 제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서 동료들 죽음은 더 가벼이 여기지. 멸사, 번공, 상명, 하복 정신은 강화돼 개인간 어리는 약한 놈들이라 호리모토가 피격된 것쯤은 관심을 끌지도 않았다는 것이지. 범인을 잡겠다고 나서지 않더라는 거야. 우리 조선 사람들은 호리모토가 죽은 걸 알았어도 외놈 하나 죽은 게 무슨 대수랴 했던 거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외놈들이 천지사방에서 죽어가는 판이었으니까.
상명 하복 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호리모토는 조선에서 머리통이 박살나 죽었다. 노무 집이 있는 남정동은 동별령과 멀지 않다. 종로 3가에 있는 신문사와도 멀지 않다. 퇴근 후 신문사로 찾아온 주홍석한테 동별령 가까운 객점으로 가자 한 것도 호리모도가 떠오른 때문일 것이다. 동별령 근방에는 조선 군인, 일본 군인 할 것 없이 군인들이 많은 바 그들을 살피자는 의도이기도 하다. 훈련원 판관이었던 주홍석은 지난 3월부터 임금을 호위하는 근위대 소장으로 들어갔다. 그에 따르면 임금은 작금 조정에서 아무 실권이 없다고 했다. 신료들이 내린 결정에 동의나 할까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주 소장은 그런 임금이 안타까운 모양이었다. 그런 임금일지라도 주홍석 소장한테는 충성해야 할 주군인 것이다. 7월 말 해질녘 종로에는 서로 몸을 부딪힐 만큼 사람이 넘친다. 머리 짧은 사내들이 간간히 있다. 작년에 양력 상용고시와 함께 상투를 없애고 단발하라는 교지가 내렸다. 물론 일본 놈들의 위협에 의한 것이었다. 임금이 먼저 상투를 없애고 머리를 짧게 깎았다. 임금이 깎음에 관원들이 깎았고 긴 머리가 귀찮던 차에 머리털을 잘라도 된다는 말에 동조한 자들도 덩달아 따랐다. 홍규식이며 주홍석 등도 상투를 없애고 고수머리를 했다. 범도는 상투를 털어본 적 없이 늘 대충 묶는 엄지머리나 머리띠를 두르고 다닌 터라 갈등할 필요가 없었다. 낮은 아직 더워도 저녁이면 시원해지는 즈음이라 해질녘 객점 마당에 평상 여러 개가 나와 있고 평상마다 사람이 몇씩 둘러앉아 있다. 대개 군인들이 조선군인, 일본군인, 팔도 처처에서 의병들은 일본을 축출하겠다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도성 술집에서는 조선 군인과 일본 군인들이 이웃한 평상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상하다 못해 기이한 광경이지만 작금 조선이 그러함을 알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허리께에 닿는 담장 너머로 얼핏 마당 안을 들여다보던 범도는 문득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멈춰선다. 일군 중위 견장을 달고 있는 저놈은 어디서 봤을까? 속으로 뇌까리다 보니 기억난다. 9년 전 고베 미국상으로 평양을 드나들던 하세가와다. 말총머리에 치마 같은 옷을 입고 게다짝 떨벅이며 배와 선창을 가로지른 널빤지를 건너오던 놈. 조개턱에 낚싯눈을 가진 데다 양 눈썹이 미관 쪽으로 몽총이 몰려 영락없는 외놈 형상이라 생각했던 그놈. 병인년에 맺은 조일 수요 조규 제9조에 따르면 양국 인민은 각자 마음대로 무역하고 양국 관리는 그에 간섭하지 않으며 제한을 두거나 금지하지 못하게 돼 있노라. 떠들던 놈에게 19살 나팔수였던 범도가 소리쳤다. 개소리 그쳐. 일본 평복 대신 일본 군복을 입었지만 놈이 틀림없다. 어찌 그러나? 뭘 보고 있는 거야? 주홍석이 까치발로 담장 안을 들여다보며 묻는다. 범도가 주소장 어깨를 누르며 스스로도 몸을 젖힌다.
예전에 평양 양강나루에서 저와 문제를 일으켰던 하세가와라는 놈이 보입니다. 선생님, 그자 얼굴을 아십니까? 난 모르지. 쌀장사 하던 놈이 군복을 입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저 안에 있는 족속들이 죄 군인들인데 조선군이든 왜군이든 저보다 빠르지는 못하죠. 그건 그렇지. 농담을 진담으로 받는 주소장 때문에 흐흐 웃는 범도는 권총을 꺼낸다. 선생님 먼저 큰 길로 나가 계십시오. 진짜? 예. 주소장이 몸을 낮춰 객점 담장을 벗어난 것을 보고 범도는 몸을 일으킨다. 하세가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데 놈도 뭔가를 느낀 것처럼 술잔을 든 채 범도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범도는 놈의 미간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그보다 앞서 놈이 몸을 숙였다. 총탄은 놈의 왼쪽 이마 옆을 스치고 빗나갔다. 몸을 숙인 놈이 평상 아래로 굴렀다. 마당은 벌집을 쑤신 것처럼 난리다. 일본 군인, 조선 군인 할 것 없이 엎드리거나 일어나 총탄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두리번거린다. 평양 진영에서 지금 1등 사수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되었다. 담장 옆을 벗어나 뛰면서 범도는 총격술 훈련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큰 길가까지 뛰어나와 인파 속으로 파묻히는데 주홍석이 다가들어 팔목을 잡는다. 골모로 가세, 우리 집으로. 술집 대신 주홍석의 사랑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점점 암울해지는 조선 정세에 대해 듣는다. 자금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조정에 든 벼슬아치 태반이 친일 종자들인 점이라 한다. 태반의 친일 종자들이 임금을 옹성처럼 감싸 가두고 옴짝 못하게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차례차례 다 제거하면 어떨까요? 그 숫자가 적지 않지만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면 적진에 구멍이 생기고 구멍이 많아지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범도 질문에 주홍석이 쓸쓸하게 자조했다. 누가 그들을 다 죽일 것이며 친일 분자 한 놈을 죽이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친일 분자가 들어서는데 하나든 열이든 죽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미 구조화 돼 버린 것을. 그러면 마냥 내버려 둡니까? 하는 데까지라도 해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지 않나. 태부족이라 서글프지. 한꺼번에 일어난 그 많은 의병도 다 쓰러졌는데 남은 의병들은 산간에 박혀 꿈쩍도 못하고 작년과 금년 봄에 봉기했던 의병들이 지금은 종적 찾기가 어렵다. 범도 자신만 해도 호자 의진을 이탈한 이후 대원들을 해산시켰지 않은가. 물론 차후에 다시 모일 것이고 그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만 암담한 건 사실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네 말대로 태부적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것, 그 막연한 방향과 방법. 적은 점점 커지고 강성해지는데 적군을 상대할 아군 진영은 적군에 반비례하여 약해지고 있다. 여러 의병 부대가 집결해서 요충지를 장악하여 한성으로 진공한다는 여러 의병 부대가 집결하여 요충지를 장악하고 한성으로 진공한다는 호자 의진의 목표는 처음부터 사상 누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요. 팔도에서 가장 컸던 호자 의진이 그러할지 다른 부대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런 진지전 형태로는 전쟁이 불가함을 깨달은 것이 그나마 의병 부대들의 실패를
유의미하게 해주는 것이라 여깁니다. 다들 자네처럼 생각하면 좋겠지. 그렇게 못해 현실의 질곡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 자네는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야? 저는 앞으로 우리 싸움은 유격부대에 의한 기동전, 산악전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만 다시 동지들을 모을 때는 기동전과 산악전의 탁월한 부대로 키워서 일본이라는 거악에 무수한 구멍을 내는 식으로 맞설 것입니다. 구멍들이 맞닿으면 결국 무너질 때 아닙니까? 그러할째 충흑계 같은 은밀한 조직이 여러 부대 간의 연결망을 구축해주고 지원해야겠지요. 물론 지금도 그리하고 계십니다만 자네 말을 듣자니 힘이 좀 나는구먼. 평양 가명 옥청에 있는 자네한테 밧줄 가져다 주길 잘했어. 잘하셨죠. 저를 구하시면서 조선을 구하신 거니까요. 그렇지. 조선을 구할 인재를 내가 살린 폭이야. 웃자고 한 말을 또 진담으로 받는 주홍석의 말에 범도는 크아 웃음을 터뜨린다. 주홍석도 뒤늦게 허허 웃는다. 마주 웃고 나니 마음이 좀 풀린다. 덕원읍 좌수 전성준이 한수 이북 최대 친일분자로 각처의 헌병대 건물 자리를 주선하고 다닌다고 하네. 전성준을 죽이고 그놈이 지닌 일본 돈을 최대한 거두기. 범도가 충흑개원으로서 두 번째 맡게 된 일이 그러했다. 그 돈으로는 무기와 실탄을 구입할 것이라 했다. 범도는 머문 지 석 달여 만에 한성을 떠나 덕원으로 향했다. 덕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회양에서 먹패장골로 들어왔다. 먹패장골에 사람은 없었다. 대원들이 들렸다 간 흔적은 남았다. 대원들은 총들을 헛간에다 두고 갔다. 의병 노릇을 할 게 아닌 바 총을 들고 다니기에 거추장스러웠고 이목을 끄는 물건이다. 이계동과 태양욱, 박진호, 김성집, 곽방은 등 5대원이 황해도 연풍 금광으로 간다는 글과 다른 대원들은 집으로 간다는 글들이 남아있다. 한가인 날 아침에 심노인 묘소에 술을 올리고 나서 먹패장구를 나선다. 덕원에 도착해 전성준의 동태를 살폈다. 놈을 살핀 지 사흘째 된 한밤중에 놈 집으로 들어선다. 놈이 사랑방에서 혼자 자는 걸 앞선 두 밤에 확인했다. 사랑마당에는 하얀 반달이 제법 밝다. 방으로 들어서니 마당 석등에 켜진 촛불이 하나가 어슴푸레하게 남아 방 안까지 비춘다. 범도는 전성준 목에 총구를 댄 채 깨운다. 총구가 목에 다 까닥거리자 정신을 차린 그가 얼어붙는다. 내가 일본 돈 가진 걸 알고 왔다. 헌병대 건물을 세울 돈이라며? 뭐냐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냐고 묻는 까닭은 너도 짐작하는 바가 있다는 뜻이겠지? 맞다. 의병대에서 왔다. 내 집 둘레에 의병 200수가 둘러있다. 어떻게 모면해 보겠다는 생각은 않는 게 좋다는 거지. 내가 시끄럽게 굴면 우리는 내 집 전체를 뒤엎을 수밖에 없으니까 돈 내놔. 총구 겨누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보니 영락없는 날강도다. 더구나 강도질이 세 번째다. 두 번째는 덕원 심포천 여각 할멈이었고 맨 처음은 종이공장 주인 박가였다. 그때 종이공장 일꾼들 세경이 많아야
달의 성냥이었다. 범도는 2냥짜리 일꾼이었다. 그나마 박가가 반씩을 저축에 놓으라며 매월 반만 주었다. 섣달 세경 받는 날이었던 그날 범도는 저축 그만할 터이니 그간 저축된 돈을 달라고 했다. 범도가 받을 돈은 39냥 2돈이었다. 박가가 설세고 보자며 무시했다. 기어이 달라고 했더니 박가가 내놈 근본이 무엇이냐고 죄짓고 도망쳐온 놈 아니냐고 호통을 쳐댔다. 저축이니 뭐니 하며 세경을 주지 않다가 이 일을 그만둔다 하면 아예 떼먹어 버리는 게 박가 수법이었다. 세경 떼어 먹으려고 근본을 따지는 박가한테 부룩부룩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가 뺨을 치러 했다. 그걸 맞을 수는 없었다. 그 손을 잡아 확 밀쳤다. 밀쳤을 뿐인데 홧김이라 힘이 과했던지 박가가 넘어지며 탁상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죽이려 작정하지 않았으나 그가 죽었으므로 거기서 도망쳐야 했다. 이왕 살인범으로 도망칠 바에는 공장 일꾼들의 세경이나 해결해 주자 싶었다. 살인범이나 살인강도가 도망쳐야 하는 신세이긴 매한 가지 아닌가. 박가의 돈꾀를 가져다 공장 일꾼들 앞에서 쏟았다. 1,500냥 가까운 돈이 나왔다. 범도는 못 받은 세경만치 가지고 남은 돈을 일꾼 53명이 나눠 가지게 했다. 공장 일꾼으로 막내인 이 인선에게는 2몫을 갖게 했다. 범도가 공장에 처음 들어선 몇 달 뒤에 13살짜리 인선이 들어왔다. 인선으로부터 난생 처음 형님이라는 말을 들었다. 형님, 형아. 그가 그렇게 부르니 저절로 형이 되었고 그 부모의 큰아들이 되었다. 아버지는 폐창이고 어머니는 어지럼증이었다. 약을 끓이면 아버지는 피를 한 바가지씩 토하고 어머니는 일어서지 못했다. 약을 끊으면 아버지는 피를 한 바가지씩 토하고 어머니는 일어서지 못했다. 일어나도 금세 넘어졌다. 넘어질 때마다 상처가 생겼고 곰기 일수였다. 의원이 말하길 약을 끊을 시 길어도 열흘이면 쌍초상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어린 인선이 종이공장에서 번 돈으로는 약값도 충당하지 못했다. 범도가 도왔다. 이듬해 인선은 산에 나무 아래 갔다가 다리를 심각하게 다쳤다. 그 탓에 반년 이상 일을 못했다. 그간 범도가 절반씩 받은 세경 태반이 인선의 부모와 인선의 약값으로 들어갔다. 상처가 나았을 때 인선은 절름발이가 됐다. 절름발이가 됐으나 종이공장으로 돌아왔다. 이제 떠나갈 것인바 겨우 15살에 다리까지 저는 인선이 어찌 살랴 싶어 몹시 걱정스러웠다. 인선에게 2몫 주는 것에 불만인 사람은 없었다. 돈이 다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는 살인 강도범이 되어 종이공장을 나섰다. 인선이 울며 배웅해 주었다. 무진 형님, 내가 나중에 꼭 형님 찾아갈게요. 종이공장에서 범도는 어머니 성씨와 태어난 해인 무진년을 좌배 황무진이라는 이름을 썼다.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와? 알 수 있어요. 형님은 제 형님이고 대장이니까요. 꼭 찾아갈게요. 그럼 그래라. 내 본명은 홍가범도다. 홍범도 알았어요. 범도 형님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가 그렇게 다짐하는 바람에 웃으며 종이공장을 떠날 수 있었다. 돈 내놓으라는 위협에 전성준이 떨며 말한다. 왼쪽 문갑 안
돈깨 속에 있다. 일어나서 꺼내. 그가 일어나서 자그만 돈깨를 꺼내 열어 보인다. 만져보니 지폐들이다. 범도가 돈깨를 닫는데 그가 나지막하게 말한다. 너와 내 무리가 떠날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있겠다. 어차피 어두워서 나는 내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돈 가지고 고이 물러가라. 충흑의 논의에서 돈만 뺏자고 되었더라면 고이 두고 나갈 터이나 처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에 범도도 물론 동의했다. 놈이 사는 덕원과 인근 지역에는 동지들이 살고 있었다. 동지들을 찾아봐야 할 때가 되었다 싶어 범도가 전성준 처단을 자청했다. 물러가더라도 너를 묶어 놓긴 해야겠으니 양팔을 뒤로 해. 그가 순수히 양팔을 뒤로 돌린다. 범도는 뒤에서 그의 머리통을 감아 안으며 와락 비튼다. 두두둑 목뼈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 피 흘리는 게 싫어 선택한 방법인데 꺼림칙하기는 방금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쨌든 나무 목숨을 끊을 방법에서 가장 쉬운 게 저격이다. 저격할 때는 잔상이 덜하거나 없다. 그를 반듯하게 눕히고 목을 맞춰놓고 돈깨를 들고 그 집을 나온다. 한성으로 와 홍규식에게 돈을 전하면서 보니 일본 돈이 8,480원이다. 한성에서 10대간짜리 기와집을 20채쯤 살 수 있는 돈이라 한다. 무기를 구해 의병대에 보낼 것이라 설명한 홍규식이 권총 탄알 400개를 준다. 무기를 구해 몇 의병대로 보낼 것이라 설명한 홍규식이 권총 탄알 400개를 내준다. 당분간 조용한 데서 지내시게. 내키거든 함흥으로 가서 탄알 200개를 백선생한테 드리고 그 곁에서 지내도 괜찮겠지. 제 동지들을 돌아볼 참이라 언제 함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되면 건네라는 거지. 자네가 다 써도 되고 아무쪼록 몸조심하며 지내다 또 보세. 이건 노자의 보태고 쉰양이네. 예, 그런데 책 몇 권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책을 읽으며 한가로이 지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도무지 머물지 못하는 스스로를 붙잡아 앉혀보려는 시도라고나 할까. 그럼 마음껏 골라가게. 다 가져가도 돼. 진짜 제가 다 가져가면 우실 거잖아요. 몇 권만 가져가겠습니다. 서가에서 책 몇 권을 빼 행랑에 넣고 홍규식 집을 나왔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한성을 떠나 먹폐장골로 돌아왔다.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양식을 사들이고 땔감을 마련해 쌓았다. 올무도 몇 개 놓았다. 올무 놓은 지 이틀 만에 다 큰 순양이 걸렸다. 양목을 따서 지고 내려와 해치하면서 혼자 지내기 싫은 스스로를 인정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겨우 닷새 만이었다. 잘게 해치한 고깃덩이를 저장용으로 구우면서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고기 먹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고기든 돼지고기든 노루고기든 토끼든 닭이든 꿩이든 여럿이 어울려 고기 먹을 때도 한두 점이면 물러나곤 한다는 사실도 생각해냈다. 동시에 양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던 동지들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야겠다는 핑계를 만들어냈다. 젖을 담그려 재웠던 내장들을 꺼내 소금을 털고 구웠다. 가죽과 뿔과 뼈를 제외한 양 한 마리를 다 챙기고 나니 뿌듯했다. 바싹 구운 고기들을
등짐지게에 가득 담아지고 황해도 곡산을 향해 집을 나섰다. 300리쯤 될 것이었다. 떠나고 떠나기 떠날 때는 늘 몸이 물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떠날 때마다 그러했다. 바람을 거슬러 걷는 것 같은가 하면 물살에 떠밀려 갈 때 모르고 흐르는 성 싶었다.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나선 이번 길은 다른 때와 달랐다. 떠나는 게 아니라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이틀하고 반나절 만에 곡산 연풍 금광에 도착했다. 쌀아기 눈이 날렸다. 금광 사무소에서 이계동과 태양욱, 박진호, 김성집과 곽방은 등 5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아직 갱도에서 일하고 있을 시각이었다. 사무소 직원이 넉 동이나 되는 숙사 중에 한 동을 가리키며 이계동 등 5사람이 한 방을 같이 쓴다고 끝방을 짚어주었다. 밥은 밥집에서 사먹고 숙사 불은 각자 떼는 것이라 했다. 방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범도는 동지들 방 앞 툇마루에 짐을 내려놓고 툇마루 밑 아궁이에 불을 살렸다. 갱도 안은 춥지 않겠지만 밖에는 눈이 내리므로 동지들이 나왔을 때 따뜻한 방에 들게 하고 싶었다. 날이 저물 무렵 금강 안에서 땡그랑거리는 종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 조용하던 일대가 갑자기 수렁거리더니 여기저기 불이 환히 켜지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갱도에서 일꾼들이 나오는 거였다. 범도가 설레어 까치발을 딛고 동지들을 찾는데 마침 그들이 왔다. 대장, 이계동이 맨 먼저 범도를 발견하고 소리치며 달려왔다. 태양욱, 박진호, 김성집, 곽방은 등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얼싸안았다. 동지들에게서 돌가루와 흙먼지가 펄펄 날렸다. 이웃방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얼싸안고 춤을 춰대는 6사람을 구경했다. 목에 열쇠를 걸고 있던 박진호가 자물쇠를 풀고 방문을 열었다. 범도가 등짐을 열어 보이며 장난스레 말했다. 짜잔, 맛나게 구운 양고기. 고기를 즐기지 않은 범도의 식성을 동지들은 잘 알고 있었다. 고기가 잔뜩 든 등짐을 지고 300리를 걸어온 까닭이 무엇인지 아는 태양욱이 꿋꿋이 매운 듯 고개를 돌렸다. 이계동과 박진호는 쑥스러운 듯이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냈다. 성집과 방언은 환호성을 질러대더니 술을 받아오겠다며 밥집 쪽으로 달려갔다. 동이째 받아온 탁주와 아궁이에 석쇠 얹어 데운 고기를 차려놓고 마주 앉았다. 술판,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갱도로 들어가 막장에 다다라 종일토록 금이 박힌 바위를 깨는 게 일이라 한다. 금광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그 일이 가장 험한지라 하루 2돈벌이는 된다고도 한다. 넉 돈이 한 양인 바 한 달 10단량벌이다. 나도 자네들 따라 하루 2돈을 캐볼까? 박진호가 술 대접을 내려놓더니 두 손사래를 쳐댄다. 태양욱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본다. 이계동은 무안한 듯이 고개를 숙인다. 김성집은 물고 있던 고깃점을 내려놓았다. 곽방은은 까치집 같은 제 머리털을 북북 긁어대다가 입을 연다. 저는 금점꾼으로 나이 들고 싶지 않은데요, 대장님. 자네한테 금점꾼으로 나이 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네들 따라 금을 캐bed겠다는 거잖아.
대장님이 대장 아니하시고 금을 캐신다면 저도 계속 금을 캐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간 이번 겨울 동안 예서 자네들과 같이 지내보면 어떨까 하는 거지. 자네한테 평생 금 캐야 하겠나? 저는 금점꾼으로 나이가 들고 싶지 않아요, 대장님. 자네한테 금점꾼으로 나이 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네들 따라 금을 캐보겠다는 거잖아. 대장님이 대장 아니하시고 금을 캐신다면 저도 계속 금을 캐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간 이번 겨울 동안 예서 자네들과 같이 지내보면 어떨까 하는 거지. 자네한테 평생 금 캐게야 하겠나. 저는 대장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줄로 이번이 아니면 얼마 지나서라도 데리러 오마고 말씀해 주실 줄로 여기고 좋아서 신이 나서 떠버리고 있던 참이거든요. 어쨌든요, 대장님이 겨울 동안이 아니라 단 하루, 아니 한 번이라도 갱도에 들어가시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양태욱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루 2돈쯤 버는 게 큰 벌이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갱도 안에 막장에 생각이 매몰돼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컴컴한 막장에 호롱불 달아놓고 바위를 깨고 있자면 오로지 바위만 보인다거나 할까요? 조선 강토나 조선 인민이나 외놈, 왜군들이 떠오르지 않고요. 함께 싸우던 동지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장님조차도 있습니다. 갱도에서 나와 씻고 밥을 먹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뭘 하던 사람인가 잠시 생각기도 하는데 원체 고나니까요. 막장에서 번 돈으로 술 잔뜩 사 마시고 골아 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일한 날수만큼 쳐서 일삭을 받는데 밥값, 숙사 사용료, 술값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10된냥쯤이 아니라 5냥이 고작입니다. 그렇군. 그런 속내가 있었어? 뿐만 아닙니다. 예서 오래 일한 자들 태반이 노름뿐입니다. 한 달 내에 일에 번 돈을 하룻밤에 노름으로 날려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외상으로 먹고 자고 마시고 지내다 다음 달 일삭을 받으면 제하고 남은 돈으로 또 노름을 해서 날리는 게죠. 이 숙사 저쪽 끝방에서 지금도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빼고는 이 숙사에 머무는 자들이 죄 그 방으로 가 있고요. 이 금광에서 일하는 자들 중 돈 벌어 나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갱도 안 가장 안쪽 일터를 막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금광이 인생 막장이 되기 쉽습니다. 하여 방언이 또 우리가 대장님이 예서 지내시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5이 함께 지내는 데다 의병이라는 자부심이 있기에 노름판을 기웃대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사는 게 재미는 없죠. 대장님이 의병대를 새로 꾸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까닭이고요. 알아들었네. 한철이라도 금점꾼 노릇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깨끗이 접지. 언제 다시 동아리를 이룰 것인지 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전선에 나섰을 때 우리와 연대할 사람들을 묻고 있기는 해. 지난 초여름 우리가 헤어질 때 말했듯이 한성에 있는 동지들과 연대해서 전국에 있는 무장 부대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때가 언제든 그때까지는 자네들이 의병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몸성하게 지내기를 바라네.
그 한성 동지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얼굴들 풀고 술 마시면서 듣게들. 범도는 지난 초여름 한성에 갔을 때부터 만나고 겪고 행한 일들을 풀어놓는다. 충흑애라는 이름은 거론치 않았으나 하세가와 전성준 일 등을 상세히 얘기한다. 작년 겨울 한성에 갔을 때 처치한 호리모도 얘기도 해준다. 동지들을 재밌게 해주고 재밌으면서 힘을 얻기를 바라서다. 동지들과 하룻밤 지내면서 연풍금강을 나왔다. 동지들과 하룻밤 지내고 연풍금강을 나왔다. 황해도 곡상과 강원도 평강을 가르는 고개가 박말령이다. 박말령을 넘어 평강을 가로지르면 회항이다. 먹패장골로 가기 위해 박말령으로 오르는데 눈이 날리기 시작한다. 어두워지기 전에 박말령 중간지에 있는 사냥꾼 초막에라도 이르기 위해 서두른다. 연풍 광산으로 갈 때도 중간제 초막에서 하룻밤 묵었다. 높고 깊은 산 길목에는 곳곳에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초막들이 있다. 통나무를 쌓고 나뭇가지로 틈새를 막고 지붕에 나무 껍질을 덮은 집들. 초막마다 가까운 화덕이 만들어져 있고 구석에는 땔감이 쌓여 있다. 거기서 불을 지펴 몸을 녹이고 묵은 사람은 다음 사람을 위해 삭정이 몇 개라도 주워놓고 떠난다. 범도도 삭정이 한 단 만들어 들어놓고 떠나왔다. 겨우 이틀 만에 다시 들르게 될 줄은 몰랐다. 중간제 초막 앞에 닿으니 눈에 발목이 잠긴다. 초막에는 선객들이 들어있다. 초막 앞 편편한 곳에 찍힌 발자국들은 일군 군화 자국이다. 범도도 철령 전투 이후 일본군 군화를 신고 살기에 알아봤다. 귀 기울여 보니 목소리가 다른 일본 말들이 새어나온다. 넷이다. 안에 쌓인 땔감으로 불을 피웠는지 불내가 풍긴다. 현재는 명색뿐일지라도 나는 적일 전쟁을 하기 위해 떨쳐 일어선 의병대 대장이다. 김수엽에 따르면 한 번 대장은 영원히 대장이다. 연풍금광에 있는 동지들도 의당 대장이라 여기며 변함없이 대장이라고 부른다. 의병대장이 적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등짐지게를 벗어 내려놓으며 범도는 일군 넷을 죽이기 위해 명분을 찾는 자신을 느끼고는 자조한다. 10, 20, 100, 1000씩 떼몰려 있는 일군들을 공격할 때는 하지 않던 생각인데 지금까지 만난 일군 중 수가 가장 적어 유다른 것 같다. 군화를 신었으니 군인인데도 적국 민간인을 만난 느낌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이 눈 내리는 산중에서 적들을 만났다. 숫자가 적다 해도 대치 상태가 아니라 해도 초막 안으로 들어가 함께 불을 쬐지 못할 사이인 건 분명하다. 적은 적인 것이다. 연풍 광산에 갈 때 하룻밤 쉰 초막이라 익숙하다. 오른손으로 총질하고 사는 사냥꾼들이 만든 초막, 외장문은 오른손으로 총질하고 사는 사냥꾼들이 만든 초막, 외장문은 왼손으로 당기도록 만들어졌다. 오른손으로 총질하고 사는 사냥꾼들이 만든 초막, 외장문은 왼손으로 당기도록 만들어졌다. 권총
탄시르탄환을 확인한 범도는 문 앞에서 손잡이에 왼손을 대고 눈을 감는다. 몇 차례 숨을 쉬며 어둠에 적응시킨 뒤 벌컥 문을 연다. 동시에 눈을 뜨고 화덕을 가운데 둔 네놈 위치를 확인했다. 놈들이 어리둥절해서 쳐다보다가 범도 손에 든 권총을 보고는 놀라 자신들 옆에 둔 총기를 잡으려 움직인다. 범도는 맨 먼저 총에 손을 댄 놈 머리통부터 쏜다. 놈의 옆통수가 터진다. 격발하고 그 옆에 있는 놈 미간을 쏜다. 옆통수 터진 놈과 미간에서 피를 뿜는 놈이 같이 넘어간다. 맨 왼쪽에 있는 놈이 일어설 겨를도 없이 앉은 채 총을 겨눈다. 놈이 격발하는 찰나 범도의 총탄이 놈의 이마에 박혔다. 총을 쏜 순간 범도는 몸을 튼다. 놈이 격발과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고 그 순간 이마에 총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놈의 총에서 발사된 총탄이 범도 옆구리를 지나 벽에 가서 박힌다. 총탄이 벽에 박힐 때 범도는 틀었던 몸을 날리며 마지막 놈에게 총을 쏜다. 마지막 놈과 범도가 거의 동시에 쐈다. 범도는 피했고 놈은 제 있는 자리에서 가슴팍에 총을 맞았다. 범도는 총을 놓치며 쓰러진 놈의 옆통수에 5번째 총알을 날렸다. 놈에게서 터진 피가 범도한테까지 날아들었다. 시신 4구를 내어다 초막 옆 비탈에다 밀어내리고 초막 안을 치운다. 초막 안에는 군화 4컬레와 소총 4자루, 총탄 400개와 석 대쯤 될 쌀과 과자가 남았다. 놈들이 초막 가운데 화덕에다 피운 불도 아직 붓다. 군화 4컬레는 대볼 것도 없이 범도 발에 작다. 일본 것들은 대개 체구가 작다. 보통 남병보다 머리 하나만큼 몸피가 큰 범도 발에 맞는 군화를 신는 일본 놈은 100에 한둘쯤이다. 그래도 일본제 군화를 욕심내는 건 이 겨울에도 맨발에 집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말령 넘어가 만난 누구에게라도 건네주면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초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눈에 발이 묶일지도 모른다. 방금 적군 4놈 머리통을 깬 여기서 자기도 싫다.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몇 마장만 내려가면 초막이 또 있다. 산을 다 내려가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서 묵으면 될성 싶어 범도는 짐을 챙긴다. 등짐에다 실탕과 군화를 넣고 총 4자루를 묶어 등짐지게에 올리고 쌀은 어느 사냥꾼이나 약초꾼이 와서 먹을 것이므로 두고 나선다. 5년 전 먹패장골에 처음 들어올 때 천지에 눈이 쌓여 있었다. 회항 큰 장거리 주막에서 만난 심노인과 이틀을 묵고 그를 따라 잔눈을 헤치며 먹패장골로 들어왔다. 세상 끝에 다다른 것 같았다. 이번에 또 눈을 헤치면서 돌아왔다. 눈 감옥으로 들어온 셈이었다. 기꺼이 갇혔다. 눈이 내리면 집 근처 눈을 치우고 밥을 지어 먹고 군불을 떼고 군불솥에 빨래를 삶아서 올무에 걸린 짐승을 잡아 말리고 눈에 묻힌 직능꿀을 끌어내 베어다 깔개를 짰다. 홍규식 댁에서 가져다 놓았던 장자를 읽었다. 뜻을 깊이 생각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도 재밌는 책이었다. 장자만 읽었다. 읽은 구절을 읊조리며 눈 쌓인 골짜기를 갈고 돌아다녔다. 갇힌 채 석 달 열을 보내고 나니 눈이 다 그쳤다. 눈 거친 자리에 봄이 거침없이 피어났다. 2월 열 나흘 밤에
둥그런 달을 올려다 보다가 문득 또 떠날 때가 된 걸 느꼈다. 보름날 아침부터 아랫집 마당에다 있는 멍석을 죄다 펴놓고 헛간 바닥에서 총들을 드러내 옮긴다. 대원들이 가져다 놓은 총과 박말령에서 취한 총까지 아울러 158정이다. 실타는 박말령에서 가져온 400개와 대원들이 남긴 110개를 합쳐 510개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한 총들을 괴짝에 담아 습기 차지 않도록 단단히 여민다. 상자를 헛간바닥에 다시 묻는다.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선다. 내킬 때마다 함흥급 백인근 선생 옆에서 지내볼 셈이다. 혹시나 싶어 들른 장거리 주막에서 김포수와 최포수를 만난다. 함흥으로 갈 거라는 봄도 말에 김포수가 보울 부은 소리를 한다. 그냥 예서 지내면서 우리랑 쇠부리질이나 하고 살 것이지 뭐하러 함흥까지 가나? 외놈들은 이 근방에도 쬐구먼. 그래서 달아나는 거지요. 속 시끄러워서요. 함흥에는 외놈이 없을까? 함흥 외놈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기는 외놈들이 자네가 먹배장골에 있는 걸 알면 금성, 회양, 안변에 있는 왜군을 전부 모아서 쳐들어가겠지. 이름을 좀 날렸어야지. 자네 그거 아나? 뭐 말입니까? 자네 노래가 있는 거. 예? 애들은 놀면서 부르고 어른들은 일하면서 부른다네. 네, 저번에 장진 가서도 들었으니 함경도 사람 태반이 부르게 된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홍대장이 가는 길에는 1월이 명랑한데 외적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 에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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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오연발 탄환에는 군불이 돌고 오연발 탄환에는 군물이 돌고 화성대 구심에는 뇌물이 돈다. 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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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 군대가 막 쓰러진다. 이런 노래라네. 자네가 이쪽에서 몇 번이나 싸웠다고 그런 노래가 제가 이쪽에서 몇 번이나 싸웠다고 그런 노래가 생깁니까? 자네가 이쪽에서 싸운 게 10번인가? 9번입니다. 9번이든 10번이든 자네한테 걸린 외놈들은 모조리 나 자빠졌자는가?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고 박수를 쳐대다가 모자라니 노래가 생긴 거지. 게다가 이쪽 사람들이 자네 부대가 저 충청도에 있던 의병 부대로 간 걸 모르는 줄 아나? 자네 부대가 거기 가서 싸운 걸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자네는 이쪽 사람들한테 축지법을 써서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 돼 있는 거라고. 거기 가서 대원들을 반도 넘게 잃은 사실이 알려져도 노래가 불릴는지 거기 가서 겪은 충격에서 아직도 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아도 그런 오해를 하는지 범도는 속으로 쓰게 웃는다. 거기 가서 폭삭 망하고 세상에서 꺼졌다고 소문 좀 내세요. 다들 살기 팍팍하던 참에 신나는 소식들 접하고 좋아서 그러는데 찬물 끼얹을 거 있나? 민망해서 그러죠. 민망해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마음 생각해서 참게. 정 부끄러우면 그 홍대장은 이 홍대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그건 그렇고 함흥서 언제까지 지낼 건데. 가봐야 알죠. 최포수가 나선다. 그래 자네가 의병대를 소집하면 우리는 언제든 따를 것이니
고루 둘러보고 돌아오게. 이쪽 서도 하려고만 들면 일이 많단 말이지. 왜 재작년에 우리가 태워 없앤 일본 군창 있잖아? 그 자리에 새 군창과 아울러 헌병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네. 다 만들어지면 지난번처럼 확 치세. 그 무렵 8천 여수였던 일군이 지금은 3배쯤 늘었다. 일본이 8천으로 조선을 삼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결과다. 범도는 그때와 판세가 달라졌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지난 겨울 연풍 광산에서 만난 동지들한테도 일군이 2만 5천쯤 들어왔다는 말은 못했다. 예, 두 분은 이따금 먹패장골에 들려 살펴주세요. 거기 묻어놓은 게 있어서요. 뭔지는 아시죠? 거기 해골이 드글드글하다는 소문이 나서 아무도 안 가네. 우리는 가끔 가볼 것이니 걱정 말고. 국밥 한 그릇에 탁주 한 사발 마시고 일어난다. 함흥으로 향하는 길에 김무생, 윤선기, 최용학, 차명우, 문평, 고만동과 고천동 형제 등 평강, 안변, 문천 등지에 퍼져 있는 동지들을 찾아다녔다. 이쪽 저쪽의 근황들을 전해주며 언젠가 다 같이 만날 때를 위해 서로 기별하며 지내길 당부했다. 가을 지자로 걸은 탓인지 3월 27일 해질녘이 돼서야 함흥 부대 백인근 집에 들어섰다. 함흥 관아에서 멀지 않은 백인근의 집은 가세를 말하듯 잠옷 컸다. 한성 와룡동에 있는 홍규식 저택보다 넓은 듯하다. 막 집에 돌아왔다는 백인근이 몹시 반긴다. 어서 오게, 어서 와. 백인근은 범도를 바깥 사랑채가 아니라 사랑채 건너방으로 이끈다. 바깥 사랑채에는 늘 식객이 들어오는데 식객 대부분이 함흥 관내 사냥꾼들이라 했다. 백인근이 함흥 포수계에 들어있어 포수들 출입이 임의롭다고도 한다. 백인근이 범도를 사랑채로 들이는 건 식객이 아니라 식구대접이다. 방 안에 책이 제법 많아 범도는 모처럼 느겁다. 이제부터 내 일을 도와주게. 정식으로 하는 청이네. 당분간 이 방에서 지내면서 일하고 나중에 아무 때라도 내키면 집을 장만하게. 평생 나와 같이 살아도 좋고. 집을 장만하고픈 생각까지는 없어도 돈을 모을 필요는 있다. 먹패장골에 묻어둔 총 158정의 총탄 500여 개는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실탄이 100만 개쯤 쌓여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당장 동지들을 불러 모을 수 있지 않은가. 100만 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보태놓자 하면 일본군을 치거나 멀리 국경 너머까지 가서 사야 했다. 멀든 가깝든 실탄을 사려면 먼저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으려면 벌어야 한다. 동지들의 반대로 금점꾼 노릇은 못했으나 장사치인 노릇은 해도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최소한 이 방에 있는 책을 다 읽을 때까지는 댁에서 지내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읽을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따 혼자 읽게 되거든 천천히 둘러보게. 그러는 와중에 읽고 싶은 책이 생길 거야. 그 책이 자네한테 필요한 책일 거고. 범도는 벗짐에서 권총 실탄을 꺼내 백인근에게 내민다. 지난 정월 모임에 가셨습니까? 이건 지난 동짓달에 홍 선생님이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저한테 맡기신 건데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정월에 집안에 큰일이 나서 한성 못 갔네. 그렇잖아도 필요하던 참인데 잘 가져왔어. 자네가 안변 전성준이를 처리했다고 들었네. 고생했네. 물론 그 전에 한 일도 잘 전해 들었네. 고맙네. 전보라는 기별 방식이 여기도 통했습니까? 전보는 동안에만 그런 얘기를 전보로 들었겠는가? 오가며 기별하는 사람이 있어 들은 거지. 자네도 차차 만나게 될 걸세. 그나저나 선생님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합니까? 일이야 끝없이 많지. 함흥분의 큰 장거리에 있는 우리 집안 점포 규모가 상당해. 큰 미국 점포와 비단 점포가 나란히 있는데 미국 점포에 쌀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곡식이 그득하고 비단 점포에도 비단만이 아니라 온갖 천들로 꽉 찼지. 양쪽 점포에 속한 일꾼이 다섯씩이고 제가 팔아본 거라곤 사냥한 짐승뿐인데요. 그나마 오래전부터 거래가 트인 주막이나 고깃간에 가져다 주는 게 다였고요. 자네한테 쌀이랑 옷감 팔라 할까봐 걱정인가? 자네는 나랑 같이 다니며 물건을 사들이게 될 거야. 또 쇠부리질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겉으로 점포 운영 일꾼으로 포수로 지내고 이면에서는 충우개원으로서 비밀 임무를 행하는 거지. 홍 선생이 우리한테 권총 실탄을 400개나 건넨 까닭이 무엇이겠나. 외면으로든 이면으로든 한 곳에 마냥 머물지 않고 멀리 다니게 될 점은 마음에 든다. 의병전사로서 전장에서 전우들과 함께 전투하는 것과 비밀 요원으로서 홀로 움직이는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비교하기 어렵다. 전우들과 함께 할 때는 함께한 희열이 있으며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는 책임감이 있다. 홀로 움직일 때는 긴장 속에서 느끼는 쾌감이 있고 자유롭지만 허전하고 막막하다. 일본 군인인 호리모도나 친일 매국노 전성준 같은 자를 처치하고 나서도 그저 임무를 수행했다는 생각일 뿐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4월 초 엿새 밤에 7이나 되는 포수들이 백은근 집으로 찾아들었다. 하룻밤 식객으로 온 그들은 바깥 사랑에서 묵게 되었다. 백인근이 포수들과 낯을 익히려면 범도를 바깥 사랑채로 백인근이 포수들과 낯을 익히라며 범도를 바깥 사랑채로 이끌었다. 이쪽은 홍여천시오 회양 포수이자 의형제를 맺은 아우인데 이참에 나를 보러 왔기에 내가 붙들고 있어. 백인근이 그렇게 범도를 소개하자 포수들이 술잔을 들며 환영한다. 술자리가 흥성하다. 술잔 비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말도 많아진다. 와중에 범도는 이들이 작년 초봄에 평안도 강계에서 일어난 김이연 의병대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이 의주 용천포를 통해 들어온 일군들을 강계 일대에서 잡았다. 김이연 의병대에는 포수가 단연 많아 전투가 용이했다. 백인근은 김이연 부대에 50섬이나 되는 군량미를 지원했다. 그러나 다른 의병대들이 그러했듯 김이연 부대도 몇 달 만에 해체됐다. 쉬기를 타고 온갖 데로 옮겨다니던 얘기들이 여인 얘기로 옮겨 붙는다. 사내들이 모여 앉으면 대개 그랬듯 범도가 평양 진위대에 있을 때나 의병대에 있을 때나 때로 있는 사내들이 여유로워지면 딸이나 누이 자랑을 시작하곤 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첫날 밤은 어찌 치렀는지,
어느 길목 주막 주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제 고향 동네에 사는 과부에 대해서도 말했다. 사내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곱고 귀엽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조포수가 풍산 큰 장거리에서 소문났다는 과부 얘기를 꺼냈다. 이 과부는 말이지 산삼장수라고 할 수 있어. 신만이가 캐내는 산삼이 아니라 산골에다 심어 키우는 산양삼을 생으로든 홍삼으로든 만들어 읍내 약국이나 주문받는 집에다 갖다 주는 거지. 황홀할 만치 어예쁜 얼굴인데 아깝게 여인 복색이 아니라 여인도 아니고 사내도 아닌 어정쩡한 옷을 입고 다녀. 치마 저고리가 아니라 바지 저고리에 쾌자를 덧입고 머리에는 송나를 얹고 다닌다니까. 물론 분쇄수도 아니하고. 황홀이 어여쁜 데다 산양삼을 취급하는 여인이라는 말에 범도는 이상하고도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 승복의 알머리로도 남장의 밤송이 머리로도 황홀이 어여쁘던 이오경 때문이다. 그리고 인필골 이오경 집에 있던 증포소 분쇄수도 아니하는데 황홀할 만치 어여쁘다고? 몇 살이나 됐는데? 양포수가 시비를 걸었다. 서른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차분한 표정이라 더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곱다니까. 한번 보면 한참 동안 계속 생각날 정도라고. 사내들을 그리 몸살나게 만들면서 과부로 살기가 가능하나? 누구라도 벗삼하겠다고 나설 것 같은데 그 여인이 유명해진 까닭이 뭔 줄 아나? 어여뻐서라며? 아니, 말을 타고 육혈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라느니. 뭐 여인이 육혈포를? 손잡이가 금빛으로 번쩍번쩍한 육혈포라고 하더라고. 손잡이가 금빛으로 번쩍번쩍한 육혈포라고 하더라고.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육혈포라니. 범도가 평양 진리대를 나오면서 유등을 찾아가 반 죽음시켜놓고 들고 나왔던 육혈포가 그런 모양새다. 육혈포도 드물 제 손잡이에 금도금된 것이 또 있을 리가 없다. 백인권에 따르면 그건 일본 왕이 조선에 공사로 나가는 하나부사에게 하사한 것이다. 하나부사는 이모년 군란 때 제 목숨을 구해준 유등에게 그 육혈포를 주었다. 그걸 가지고 나온 범도는 등짐 속에다 넣고 다니느라 덕원에서 건달놈들한테 당하고 아내를 놓쳤다. 그런데 북청 장거리에 나타난 그 육혈포 임자가 여인이라지 않는가? 자네가 보지는 못했고? 나는 육혈포는 못 봤지. 말만 들었어. 누구라도 수작을 걸어오면 수작건 발 밑에다 한 방씩 갈겨서 혼비백산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 심지어는 타날이 두 발 사이에 정확히 꽂힐 만치 잘 쏜데 한두 번 싸운 솜씨가 아닌 거지. 범도는 떨리는 속을 다스리며 애써 낮은 목소리로 물어본다. 그 과부 이름이 뭐라고 하는데요? 어디 살고요? 왜요? 홍포수 그거 알면 찾아가 보시게? 육혈포 총탄 구경하고 싶어서? 그리 비범한 여인은 어떤 이름을 달고 살까 문득 궁금해서요. 후치령 아래 안산사 어디 산답디다. 그 집서 산양삼 내온 역사가 상당해서 옛날에는 천국까지 홍삼을 내기도 했던 집이라 장꾼들은 거지만 아는 것 같고요. 그 집 삼이 붙인 때는 후치령 산양삼, 그리고 그 집 삼이
부친 때는 후치령 사냥삼 그리 불렸나 본데 딸이 맡은 뒤로는 후치령 모지당삼이라고 한답디다. 그러니까 그 과부 당호가 모지당인 모양이고 10살 초파일 날 절에 버려졌던 오경은 13살에 비구니계를 받아 모지 스님이 되었다. 그이는 신계사 행자승 여천을 만날 때까지 모지 스님으로 살았다. 모지는 보살이라는 뜻이다. 보통 집 당호에 모지라는 말이 들어갈 리가 없다. 그러므로 모지당은 이오경이다. 그이가 살아 있었다. 범도 가슴이 벌떡거린다. 그이가 살아 친정으로 돌아갔다. 눈물이 났다. 범도는 측간에 가려는 것처럼 일어나 방을 나선다. 중문을 넘어 사랑채 자신의 거처로 들어온다. 짐을 챙기기 위함이다. 북청 안산사 인필골 이오경내 후치령 넘어라 북청읍보다 풍산읍이 더 가까운 그 집. 오는 새벽에 그 집을 향해 길을 떠날 것이다. 모레가 초파일이다. 오경의 생일이다. 부지런히 걸으면 그의 생일에 그 대문에 들어설 수 있다. 그 집 대문 앞을 몇 날이고 서성거리곤 했다. 그 집 대문 앞을 몇 날이고 서성거리곤 했다. 24살 5월부터 섣달까지 5번을 찾아갔고 갈 때마다 며칠씩 어두운 밤이면 그 집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갔을 때도 아이나 아내의 기척이 나지 않기에 마침내 포기하고 목표장골로 돌아가고 말았다. 범도가 찾기를 멈춘 후에야 이호경은 제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기까지 제10장을 마쳤습니다.